영화 마션의 천재 작가 앤디 위어의 소설 아르테미스에는 달에 세워진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곳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뿐이라 누구나 높이 뛰어오르고 무거운 것을 들고도 계단을 쉽게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달에 다녀온 지 50년이 지난 지금 지구에서 달은 3일이면 도달하고 우주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 시대까지 온 이상 과연 이 소설처럼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인간이 장기 거주할 수 있을까요? 선뜻 우주에서 건물을 공사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나 위험 요소들이 떠올라 이런 질문에는 물음표가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고 2028년부터 달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으로 탄력을 받은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이미 첫 단계 테스트가 마무리되어 가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봄 첫 무인 우주선이 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에 단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함이 아닌 달에 머무르기 위해 간다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 대규모 계획은 한 국가의 야망이 아닌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5개국의 국가와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결정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서야 다시 달에 가는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계획을 진행할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우주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2027년까지 달에 국제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죠.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올해 안에 달 탐사선을 보낼 국가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간 달에 밟지 않던 인류가 이제와 달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엄청난 광물 자원 때문입니다. 달에는 특히 헬륨3와 히토류 같은 지구에서 희귀한 자원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헬륨3라는 생소한 이 자원은 핵융합의 원료로 방사능과 공해 문제 없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또는 꿈의 자원이라 부르기도 하죠. 달에 퇴적되어 있는 추정량은 110만 톤 이상으로 헬륨3 1g만으로도 무려 석탄 4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니 달에서 채취하는 양만으로도 인류는 수세기 동안 청정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달을 향한 경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거죠. 다음은 달 지표면 아래 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물은 발견만으로도 기지 건설에 있어 많은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물은 나사가 2009년 탐지 위성을 달에 충돌시키며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부터 최근까지도 극지방의 얼음과 물 분자들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 첫 발견 당시 탐사 부근 물의 양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1,500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에는 더 많은 양이 있을 거라 추정되고 있죠. 달의 기지 건설 시 물은 식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도 활용되어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낮은 대기 밀도로 천문 관측에 용이한 점, 낮은 중력으로 보다 효율적인 우주선 발사가 가능한 많은 이점은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합니다. 이런 달은 지구에서 약 38만 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다른 행성에 비해 다녀오기 아주 가까운 거리죠. 장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안 가고 있을까? 50년 전에도 한 번에 갔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폴론 계획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번엔 상당 기간 체류하거나 자원을 채굴하는 지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은 운석 충돌이나 방사선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때문에 모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럼 이런 달에 가기 위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유인 달 탐사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는 무인달 궤도 비행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는 3월 첫 발사 예정으로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우주 왕복성 오리온 캡슐을 탑재하여 달 궤도까지 무인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길이 111m, 직경 8.4m 되는 초대형 발사체 SLS 로켓이 사용될 텐데요. 달 궤도까지 28만 마일을 다녀오는 테스트 비행으로 안전을 위해 우주 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착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선 발사 후 가속과 진동 등 비행 중 벌어지는 여러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며 우주선에 설치된 마네킹은 인간의 뼈와 조직, 장기와 흡사한 방사선 투과성을 지니고 있어
방사성 방호복의 차폐 성능 역시 테스트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는 유인달 궤도 비행입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비행사 4인이 드디어 탑승합니다. 이들은 10일 동안 착륙 없이 달 궤도를 돌면서 통신 시스템 테스트와 운항 시스템 기능을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거쳐 예정대로라면 2025년 드디어 마지막 3단계인 유인달 착륙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달 착륙 시 우주인은 환승 거점인 게이트웨이에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대기하는 유인달 착륙선을 이용해 얼음이 발견된 남극 지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폴론 탐사는 깃발을 꽂고 약 3일간 진행했다며 이번엔 약 일주일간 체류하며 탐사와 실험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다시 오리온 우주선으로 탑승해 지구로 복귀하게 됩니다. 환승 거점이자 장기간 착륙을 위한 필수 지원을 하는 게이트웨이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완성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나 적어도 2030년 이내 설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까지 성공하면 장기 거주를 위한 많은 장비와 물자를 달에 발송하게 되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기지를 세우게 되죠. 물론 이 좋은 계획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까지 들어갈 예산이 약 1,000억 달러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스페이스X를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SLS 로켓의 비싼 운영비를 감안하면 차라리 이동용 스타쉽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적인 예산 속에서 과학자들은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럼 유인 탐사 후 진행되는 기지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사는 10여 명이 약 1년간 체류할 기지 건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자재 운송에 많은 비용이 들기에 최대한 현장에서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때문에 현재 스페인이나 유럽 우주국 연구진들은 소변의 요소 성분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험상 월면토와 비슷한 성분을 재현하여 진흙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죠. 이들은 현지 토양을 원료로 이미 사용화되고 있는 건설용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지 건설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유럽 우주국은 달 남극 근처에 있는 동굴을 최적의 장소로 제시하기도 했죠. 달의 동굴은 지구보다 약한 중력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고 달의 큰 온도차와 방사능 노출을 줄여줄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다만 운석 충돌이 잦은 달에서 얼마나 강한 내구성을 지닐지는 좀 더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오는 3월 일론 머스크가 올린 로켓이 달에 충돌할 예정임이 보도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길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진행이 매끄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폴로 미션을 통해 결국은 답을 찾아내고 많은 첨단 기술이 파생된 것처럼 이 프로젝트 또한 지구의 많은 숙제를 풀어낼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달이 지구의 또 다른 대륙처럼 쉽게 여행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바라보는 달은 좀 더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